게임 페인이 들어와요. 근데 텔레비에 나가서 이렇게 프로게임을 진행할 수준까지 못 올라가요. 우리 저기 병원 센터에 오는 엄마들이 지금 이제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00케이스가 넘었으니까 진료본 세션으로 하면 한 2만 세션이 된 거예요. 평균 10번 이상 진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2,000명의 엄마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만 안 하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단 한 명도 게임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엄마가 없어요. 아니요, 애가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고운 말도 써야 되고 친구끼리 형제끼리 좀 싸우지도 말고. 그러면 지금 한 10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게임과 관련된 거는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결국은 게임 과몰입, 게임 문제, 게임 중독, 이 이야기는 애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형 중에 하나. 특히 충동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상생활의 레귤레이션, 이거에 대한 표현형이에요.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 왜냐면 이게 워낙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딱 맞게 하고, 게임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정말 공정해요. 그래서 애들은 이 게임의 공정성에 뿅 가는 거예요. 엄마들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부가 제일 공정한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놈이 잘하게 되는 거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령 빨리 파악하는 놈이 잘하게 돼 있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가 왜 저는 공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머리 좋고 요령 좋고 그 다음에 과외 좋은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쪽집게 해서 점수 많이 나오게 하는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1시간 투자했으면 1시간 잘했다는 칭찬이 나와야 되는 거고 2시간 투자했으면 2시간 잘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게임만큼 정확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부는 해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한 3년 걸려요. 게임은요, 빠르면 3분, 늦으면 30분 안에 결과가 나와요. 이겼다 졌다.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이 게임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잔인하고 무슨 총 쏘고 무슨 파괴적이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한테 애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두 가지 요소를 게임을 능가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공부 아니면 요즘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이는 게 예체능 쪽이거든요. 근데 예체능 쪽도 정말 노력해야 되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칭찬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게임에 그만큼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몰입하고 게임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이제 센터에 와서 결국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게임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저희는. 게임을 그냥 얘의 일상생활 속으로 집어넣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무슨 태권도 학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영어 학원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그럼 3시까지 태권도 갔다가 3시부터 4시까지 영어 학원 갔다가 그 다음에 집에 왔다가 텔레비 봤다가 7시부터 8시까지 엄마가 시킨 숙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게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일과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생활, 게임 생활을 집어넣게 만드는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는 애들, 엄마들이 그렇게 해주나? 안 해줘요. 무슨 소리냐면 학원은 가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너 학원 가니? 가서 뭐 했니?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게임 3시부터 4시까지 했니? 이제 더 하고 있니? 안 해? 그 체크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공정성에서 이미 벌써 부모들은 거기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그 안에 다 비슷한 가치 안에 집어넣어서 가게끔 해주는 게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력해서 얻는 거에 대한 칭찬을 엄마들이 게임의 점수로 보상받는 것만큼 대신 해줘야 돼요. 네. 우리 애가 어느 학원 가서 쪽지 시험을 봤는데 30점 맞다가 50점 맞았어. 그럼 부모들은 야, 아직도 50점밖에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데 30점에서 50점에 무려 20점이 올랐으면 그거에 대해서 박수하고 갈채해줘야 돼요. 게임은 빵점에서 30점 될 때 빵빠레가 터지고 난리가 나요. 네. 30점에서 50점 될 때 무슨 뭐 축하 선물이 쏟아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애들이 객관적인 칭찬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게임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양육 방식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애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공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게임 문제로 저희 병원을 찾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애 손을 붙잡고 정신과 병원을 오는 거잖아요. 제가 정신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 중에 자기 애를 붙잡고 얘가 제정신이냐라고 데려올 정도면 부모는 엄청난 고민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정신과를 올 정도의 심한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거의 공전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충동조절장애라든지 아니면 자폐 성향의 어떤 약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일반 아이들이 하는 어떤 공부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같이 경쟁을 했는데 난 안 돼요.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2시간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30문제를 다 풀고 밖에 나가고 얘는 아직도 한두 문제를 찌그덕찌그덕 하고 있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집에 왔는데 너 어떻게 했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엄마가 또 뒤집어져서 여기서 다시 공부를 시키는데 시켜보니까 네가 왜 혼나는지 알겠다. 이 대부분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존질환에 대한 감별을 하고 주고 그 공존질환을 치료를 해서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네. 게임 뇌가 제가 게임 뇌를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권해준 것도 있지만 정말 과학자로서 화가 나는 책을 한 권 봤어요. 게임 짐승 뇌라고 일본 학자가 게임이 초반에 유행할 때 단 2명의 뇌파를 찍고서 게임을 하면 뇌가 이렇게 짐승 뇌가 된다 그래서 게임 짐승 뇌 책을 썼는데 그게 완전히 스테디셀러가 됐었어요. 일본과 한국에서. 근데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두 명의 케이스를 그거를 자기 상상으로 그것도 뇌파 정도만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다 믿어버리고 이봐, 게임을 하면 뇌가 이렇게 짐승뇌처럼 변하고 뇌가 녹잖아? 그러니까 마약하고 게임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버려서 아이가 게임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마약을 손에 쥐은 것처럼 엄마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애가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마음이 놓이고 게임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하버드에 가서 뇌 연구를 하는데 이 사전 연구된 걸 쭉 봤는데 게임에 대한 뇌 연구가 많이 있지도 않지만 다 부정적인 연구가 나온 거예요. 게임을 하면 뇌가 이렇게 변하더라. 게임을 하면 뇌가 이렇게 뭐 연결이 안 좋더라. 근데 적어도 이게 뭐 한 30명, 50명 이렇게 뇌 연구를 하더라 해야 되는데 7명, 5명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드륵드륵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제 제가 발표를 이제 이 연구를 한다고 하버드 강단에서 이제 2번 발표를 하는데 한 번은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이제 애국심이 생기니까 한국 게임을 하겠다. 내가 그전엔 다 뭐 닌텐도니 일본 게임으로 다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한국 게임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해? 그래서 한국 게임을 하면 2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국 회사가 분명히 협조를 해서 이 로그인 기록을 내가 받아볼 수 있게 해줄 거다. 그게 정말 정확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논문까지 해서 가겠다. 2번째는 중립적인 연구를 하겠다. 이게 게임의 자극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게임 때문에 뇌가 이렇게 녹았다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게임이 전두엽에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그게 먼저 나온 다음에 뇌 혈류량을 감소시키니까 뇌가 나빠지다. 이거는 3단 논리가 맞지만 게임이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도 모르는데 뇌가 녹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다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렇게 방향을 틀겠다. 라고 했는데 한국게임사에 연락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학자들이 게임을 나쁜 걸로 해서 너도 똑같이 게임은 마약이지, 그 연구할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못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게임사에 있는 그 프로모션을 하는 회사에 제 친구가 있어서 사정사정을 해서 그 회사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 게임을 써 해서 한 번도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게임을 딱 라운칭할 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죠. 왜냐하면 미리 접촉되어 있는 바이오스가 없으니까 진짜 이 게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 계획을 짜놨는데 마지막 이제 이 회사,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다음에 이 게임 제작자하고 이렇게 3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얘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또 하나의 게임 혐오자니까 뭐 영어로 저한테 뭐 욕도 했다가 못 했는데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이거. 그래서 한 3주가 딜레이 됐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3주 있다가 전화를 걸어서 되는 영어 안 되는 다 써서 얘를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을 쓰기 전에 이게 어떤 중립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하고 여기에 도덕적인 판단을 절대 안 내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스승님이 같이 전화까지 해줬어요. 예, 그래서 얘가 오케이 사인에 떨어져서 그 연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 하버드에서 진행된 게임 뇌 중립적인 연구가 제일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게임이 뇌를 자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면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경험들을 뇌가 많이 하는데 산수나 영어처럼 이 골치 아픈 멀티태스킹을 사용하지는 않고 심플 태스크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공부 머리하고는 조금 다른 쪽에 자극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게임을 공부하는 머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게임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임, 재미없는 게임 연구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없는 게임은 한결같이 공부하는 쪽하고 비슷한 데가 자극이 되는데 그보다 더 재밌는 연구를 뭘 했냐면 제가 돌아와서 프로게임단 주치의가 됐어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단 주치의가 된 거예요. 야구 주치의를 하니까 그 야구 선수였던 친구가 야구를 커리어를 접고 게임단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 번 도와달라고.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봤더니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할 때 공부하는 쪽과 같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깨달음이 있었죠. 이게 게임의 자극은 이건 중립적이다. 근데 이 게임을 어떻게 사람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게임 페인 애들은 뇌를 하나도 안 쓰는 쪽으로만 뇌를 사용하는데 프로게이머들은 이걸 공부하는 머리가 똑같은 데를 쓰네? 그러면 게임 자극이나 디지털 자극이 충분히 어떤 우리가 원하는 약을 줘서 자극하는 뇌의 부위를 자극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 치료제 혹은 그 게임을 가지고 하는 디지털 헬스로 이 게임이나 앱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고 거기서 한편으로는 여기 연구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포션을 이쪽 연구에 더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칙적인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게임협회라든지 문화재단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좋은 게임, 나쁜 게임,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한테 이제 권해주고 싶은 게임, 이건 좀 이제 금해야 되는 게임들에 대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좀 나와서 그걸 좀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예를 들면 지금은 책이 나오면 좋은 책, 나쁜 책, 무슨 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 유튜브처럼
뭐 인생 설계에 대해서 권유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프로게이머들은 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런 규칙적인 시간을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법에 그것도 이용한 건데요. 프로게이머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프로 선수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습하는 시간이 뭐 10시간, 8시간만 이렇게 되지만 그 전에 헬스 가가지고 운동하고 자기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자기네끼리 작전 회의도 하고 정말 프로팀하고 똑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돌아가는 거죠. 그 프로게임단 안에도 간혹, 정말 간혹 게임 페인이 들어와요. 근데 텔레비에 나가서 이렇게 프로게임을 진행할 수준까지 못 올라가요. 예. 네,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적용을 해서 이 뇌를 시스테마틱하게 훈련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저희 일단은 저희가 치료법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에서 개원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허브센터고 그 중간에 지방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치료법을 배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인 그때 자료들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미국 영어로 되어 있는 SCI 저널이 한 100여 편 저희가 이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게임의 부작용이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그 작용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게임들을 만들게 되고 그 기능성 게임들은 게임의 원리 중에 소위 말해서 몰입이라는 게 있는데 과몰입이 아니고 몰입. 그게 생각이 나고 어떤 루틴, 알람 기능, 어떤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보면 다시 그걸 또 봤을 때 호기심은 반감이 되거든요. 근데 게임의 원리는 그 호기심을 다시 옛날 호기심만큼 올려줘요. 참 신기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암 환자 그 약 잘 먹게 하는 게임은 그 아이러브 커피라고 하는 그 엄마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아바타를 키우는 거예요. 암 환자가 자기가 생긴 그 아바타를 키워서 예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람이 되고 그 알람을 받고 약을 먹으면 이 아바타가 예쁘게 되고 골드를 얻고 그거 가지고 엄마가 그 아바타가 헬스클럽 가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골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모자를 세서 모자를 씌우면 이 아바타가 약을 복용해도 머리털이 안 빠지는 항암제 부작용을 안 느끼는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처음에 이걸 암 환자한테 적용을 할 때 이걸 통할까 했는데 통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러면 게임이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강박증 환자 같은 경우는 강박 증상이 항상 이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강박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해서 그거를 줄여주는 거라든지 요즘은 주의력 결핍 과잉동장에 그 아이들의 스케줄 관리하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한 3월 달쯤 대작이 나오는데 공황장애 환자들이 전철도 잘 못하고 터널도 못 지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거 훈련하고 그건 사실 약으로도 잘 치료가 안 돼서 약 대신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다 이제 나올 겁니다.